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에 대해 알아보이는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유튜버 신혜도네님 스펑키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토크 나눠보기 전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먼저 신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트도 좀 내렸네요. 소폭 조정 들어갔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비 오는데 휴가철이라 휴가 가시는 분들인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면서 방송 보지 말고 청취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펑키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고수 스펑키입니다. 방금 신두님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 폭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철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믿으시면 결국에는 다시 고점 갱신을 하는 거는 결국 뭐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마음 놓고 좀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 주간 코인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에 관해서 토크를 나눠보는 코인 하이라이트 순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 22일부터 벡트가 시범 운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 중입니다. 그리고 저스틴 성과 워렌 버핏의 만찬이 무산돼서 정말 이슈가 됐었죠. 먼저 1년간 코인 투자자들을 고분분투, 희망 고문해오던 벡트의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두님,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벡트가 무엇이고 또 기존 거래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벡트 거래소가 기존 거래소하고 다른 의미부터 좀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정화폐로 코인을 사갖고 등락을 거래하는, 우리가 중앙화된 거래소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거래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비트코인 하나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뭐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거의 안 하실 걸로 알고 있고,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래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단 문제는 뭐냐면 그 벡트 거래소의 모회사가 지금 증권거래소나 이제 증권화되어 있는 거래소에 2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엄청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엄청난 자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만큼의 자금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CME, COB에서 거래했던 선물 거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지 않고 청산일날 달러라 법정화폐로 청산을 하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에 등락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벡트 같은 경우는 내 비트코인을 사갖고 현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현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청산할 때 비트코인을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실제로 사야 되겠죠. 청산을 하려면.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우상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 CME, CUB에서 선물 거래했던 내역들은 청산 자체를 비트코인 거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 거래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대형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래소 치고 선물 거래소 치고는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만 시켰지 끌어올려주지는 전혀 못했던, 그래서 벡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벡트가 선물 거래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뭐 선물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업계와 그 시장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지금 이제 벡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기관 자금이 안전하게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속히 말하는 개미 투자가들이 뭐 얼씬도 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그 투자 관련된 라이선스부터 해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분들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래 투자가분들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 자산과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자금이 뭐에 담보가 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뭔가 해킹을 당하든 뭐든 사라질 수가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선물 거래하지 모든 게 이제 가능해지게끔 벡트가 잘 구현을 해놓은 게 여러 가지 커스토디어 서비스를 지금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이 그래 우리가 거기 그러면은 뭐 500억을 투자를 하겠다, 1000억을 집어넣어 놓겠다 했는데 이거 많이 해킹당해서 사라지면은 이걸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우리가 무슨 인슈런스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틀과 그런 담보 커스토디어 서비스를 지금 벡트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기관들이라든지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여태까지는 뭐 굉장히 특정 고래들이라든지 뭐 큰 기관들도 이 시장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좀 공격적인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사라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좀 약간 좀 대규모로 오픈이 되는 형태로 되는 거니까 이런 커스토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인슈런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선물 거래부터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오픈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벡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투자자들을 좀 희망 고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벡트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너무나도 큰 이 그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속히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약간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뉴욕 그 증권 시장이라든지 네.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시장들과 거래소들을 만든 그런 단체들이 벡트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금줄에 대한 연줄이 거의 끝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꼭대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호재예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벡트 중심의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도 열었었는데 매번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만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그래 너는 오픈만 하면은 우리는 들어간다. 거의 그렇게 계속 답변들을 해주면서 이 기대 심리, 그럼 또 그런 기사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보면서 그 기대 심리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제 론칭이 되는 날짜가 딱 가까워지면은 한 분기가 늦춰졌다. 뭐 조금 이제 뭐 다시 무슨 그때 다른 이유들로 둘러대면서 뭐 한 달 늦춰짐, 뭐 3달 늦춰집니다. 뭐 네. 6개월 늦춰집니다. 하다가 지금 벌써 이제 3분기가 다 와가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돌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존에는 벡트라는 단어만 딱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이제 좀 매수 심리가 이제 돌면서 굉장히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바이브가 돌았었는데 이제는 벡트가 뭐 하든 말든 뭐 맨날 쟤네 또 늦추겠지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거의 이제 기대 심리가 이제는 좀 죽어가는 거의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소위 어떻게 얘기하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을 해서 기관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유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듣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기업들이 벡트에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뭐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스타벅스는 왜냐하면 IT가 마이크로소프트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벡트나 이런데 디지털 자산 거래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투자했던 모습들을 보면 최근에 컨텐츠 산업 이런 투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하고 하는 거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네.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문제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스타벅스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스타벅스 기프트콘 같은 거 있죠? 선물 네. 카드 얼마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얼마일까요? 1조 원 이상이 돼요. 1조 원 정도. 야.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2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갖고 실제 거래가 그러니까 다른 신용카드 회사보다 볼륨이 더 큰 거예요. 그 결제 볼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만약에 도입이 돼갖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갔을 때 환전해갖고 스타벅스 커피를 먹던 게 아니라 스타벅스 안에 만약에 코인이 생성이 될 수 있으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 지에 가서 스타벅스로 그냥 웹에서 결제되어 있는 코인으로 결제만 하면 바로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환전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편해지는 거네요. 네, 그거를 원래 스타벅스가 이전에 이런 뉘앙스를 많이 보였어요. 현금 없는 매장, 현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네.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어저께 이제 고란 기자님 방송에서도 내용이 나온 게 좀 있는데, 지금 뭐 IT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꾸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금융법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IT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강자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로 인해서 금융시장, 새로 생기는 금융시장에는 제도의 장벽이 아직은 높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도 아직 이게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를 모르니까 막고는 있는데 이쪽이 어느 순간 무너진다고 판단하니까 IT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도 금융업에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이 이런 결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빠르게 벡트나 이런 데랑 손을 잡고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쪽에서는 기존의 금융업체 쪽으로 좀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해갖고 기프트콘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코인이 들어오면 좀 더 자기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대단히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걸 노릴 수 있는. 호재네요. 역시나 호재네요. 그리고 또 벡트 시범운행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대형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지금 벡트 관련된 기대 심리가 그냥 많이 죽어 있고 뭐 이게 정식 오픈도 아니고 이제 시범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벡트 그 플랫폼에 들어가 봤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말만 뭔가 언론 기사거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라고 하지? 그냥 일반인들이 벡트라는 브랜드를 잊지 않게끔 약간 하려는 그런 기사거리 용도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직은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좀 조종폭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 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벡트도 그렇지만 뭐 청문회, 뭐 리브라 청문회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고 그냥 고점을 찍고 조정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부정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수가 많이 죽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버티는데 좀 애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벡트의 공식 런칭 아직 예상할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예상 못하죠. 뭐 여태까지 벡트가 움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올해 초에 론칭할 것이다. 바로 늦춰지고 또 중반에 될 것이다. 바로 늦춰지고 뭐 3분기가 된다고 또 할 수 있어요. 또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딱 이때 나올 것 같다라고 뭐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벡트 관련 뭐 경영자들 뭐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니나 뭐 사실 좀 많이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두님께서는 언제 런칭될지 혹시 뒤에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은 없나요? 우리나라 쪽에서 벡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 영향력 있는 분이 없어서 아쉽게도 저도 듣지는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벡트가 가격적인 비트코인 가격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뭐 예상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거는 희망회로였고 우리가 이미 CME, CEOB처럼 선물 거래를 시작했던 게 2017년도에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2017년 연초에 CM이나 CEOB에서 선물 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크게 변동성을 갖지는 않았고 오히려 9월 달 정도에는 떨어졌었는데 이게 그럼 벡트가 오픈할 때 비트코인이 오르겠느냐를 점쳐 보려면 날짜가 정확히 공지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막으면서 한 비트코인 경우에 40% 조정, 그다음에 알트 같은 경우에 65% 조정이 왔는데 그거를 구제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거래소가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하겠다. 이 12월 며칠부터 하겠다는 이제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벡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언제 할지 이런 뭉뚱거려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승 요소를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전격적으로 어느 날부터 하겠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단언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벡트 시범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코인 전문 매체들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그게 뭐 기업들이 자본을 넣어갖고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에 대해서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라 IMF도 지금 코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뭐
의미는 없으니까 자체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을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암호화폐가 사실 리플이 중요 어쩌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아무 지금 영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 그렇다면 이 벡트 이외에 또 오픈을 준비하는 선물 거래소가 있을까요? 거래소는 맞지만 사실상 벡트 규모는 없죠. 벡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권 시장, 뉴욕 증권 시장을 만든 그런 대규모 그룹들이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도 오픈을 맨날 하고 있죠. 근데 다 거의 스캠이고 별로 그냥 단기적으로 한탕을 치려고 거의 사기 치려는 그런 거래소들 중심이기 때문에 벡트랑은 비교하는 것조차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벡트가 공식 런칭이 된다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공식 런칭이 된다면 당연히 자금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네. 시장 자체가 판이 커지겠죠. 판이 커지는 효과는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항상 버블이라는 건 IT 버블 때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숙련 기간을 거치잖아요. 네. 벡트도 아마 그런 확률이 높은 게 처음에는 자금이 모이고 환호하는 시장을 만들겠지만 결국엔 숙련 시간에 들어가서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물론 기대하는 거는 지금 그만한 호재가 없으니까 기대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또 모든 걸 걸어서도 안 돼요 투자가는. 네. 그렇다면 많은 투자가들이 벡트의 공식 런칭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두 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적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날짜가 공개되면 있다. 네, 저는 제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예요. 벡트와 상관없이? 벡트가 지연이 되면은 벡트가 지연될 때마다 더 높은 곳에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그 뉴스를 이제 끼워 맞춰서 벡트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끼워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두 분 다 벡트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벡트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많아진다면 네.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좀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좀 오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벡트라는 거래소가 들어오면서 최소한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 변화만 해준다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좀 비트코인을 한다는 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는 거죠 사실. 네, 벡트 거래소는 이렇게 시범 운행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펑키님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국내 거래소들이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도 좀 돈도 모든 게 좀 한정된 이 작은 시장에서 거래소가 100개가 넘게 나온 이런 시장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아무런 규제도 없기 때문에 거래소 하나 오픈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면서 바로 코인 발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속히 말해 굉장히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래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거래소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정직하게 운영하려는 거래소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 상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으면서 거래소는 되게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거래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제 100몇십 개가 사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0개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유저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한 5개에서 10개 안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됐고 그러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가상계좌라든지 벌식계좌라든지 이렇게 만든 제한들도 많이 뒀기 때문에 입출금 유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도 굉장히 심한 레드오션이 돼갖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거래소들이 많이 애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거래소들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자금 세탁방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금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걸 받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 세탁방지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거래소에게만 거래 지원을
약속하겠다. 정부가 그런다면 지금 4대 거래소하고 한두 개 정도 거래소들이 지금 받아낼 확률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기존 금융권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권이나 증권권에서는 이미 지금 뭐 자금세탁방지법을 다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던 곳보다는 그쪽들이 더 유리하게 이번에 법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금융권들이 정부에서 합법화만 해주면 코인 거래를 지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힘들지 않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스펀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거래소도 많고 한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소도 많은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고 합법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소들조차도 네. 관련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사기를 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정부도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아니면 거래 지원을 하든 스탠드업으로 키워주든 어느 방향성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네, 이제 1년 뒤쯤에는 규제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거래소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될까요? 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갖출 게 지금 사실 거래소 약간 이런 운영 자체 체제도 안 잡히는 거래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이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뛰어들어오고 있는 거래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들이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정부 측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만들어서 거래소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약간 그런 준비를 하더라도 뭘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게끔 좀 제공해 줄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네, 규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뭐 다 나와 있던 규제 내용들이라 네.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제 저 규제 내용 자체가 지금 거래소들이가 어떻게 보면은 선행해서 거래소들, 그러니까 먼저 진출한 거래소들 이외에는 거의 준수할 수가 없는 지금 네.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아무튼 어찌됐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지금까지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와서 1년이든 2년이든 거래를 지원했던 거래소들은 완전히 지원 혜택을 못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사표도 못 던져보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돼갖고 볼륨을 뺏기니까 지금까지 거래 볼륨을 기존 기득권 뭐 금융업체들 이런 쪽한테 완전히 내주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네.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 네, 근데 거래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요. 아마도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안 열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아니 이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네. 은행들이 지금 정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암호화폐 이런 거래소들을 서포트를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냥 약간 압박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그 여러 가지 거래소들에게 그런 실명 계좌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해주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국내 거래소들을 보더라도 그런 메이저급 거래소들이 아니면은 이런 그 통장 은행 계좌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계좌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네. 열렸다가 닫았다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규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약간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아무튼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좀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열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뭐에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해서 거래소에 이렇게 가입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하는 얘기가 조용히 귓속말로 암호화폐 거래 안 하고 그냥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할 수 있으니 다른 은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암호화폐 이야기를 안 했더니 다른 그 지점에 가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 있는 금융권 관계자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사실 가상계좌를 만들어준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금들이 많이 자기 은행으로 들어와갖고 거기에서 수수료 발생하고 이제 거래되면서 이제 자기 은행에 돈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상계좌 열어주는 건 누구나 좋아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가상계좌에 암호화폐가 거래된다고 했을 때 안 해주는 건 사실은 뭐 은행도 알고 있는 거죠.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이 빨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서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예 딱 못이 박혀서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공동규제안이 나오든가 이런 방법으로 빨리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은행권에서 사실 이거 가상계좌 발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돈을 버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위가 어디 위인지 모르겠으나 위에서 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거래소는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거래소들은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될까요? 뭐 사업팀을 키우고 은행들 로비를 하고 아이고.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네. 어쨌든 결국에는 거래소들이 준비하기보다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거의 시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나 거래소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뭐 라이선스들 뭐 다양한 그런 규제들이 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거래소 규제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이 거래소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둘 다 있죠, 사실은. 둘 다. 장단점이 이신가요? 있죠, 다. 일단 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벡트 얘기를 해서 스포키님이 얘기하셨지만 대형 지금 자금 운용사들이 거래소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우리가 증빙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했던 거래소가 있어요.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밝힌 적이 있어요. 그 거래소에서. 근데 전체 시장이 지금 그때가 한 800조, 900조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1위 시장인 빈머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코인의 보유량을 발표했는지 아세요? 얼마였나요? 얼마 정도 그냥 예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 900조 시장이었는데 전 세계 1위 거래소. 900조. 네. 그래도 조는 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는 넘었습니다. 조는 넘겠죠? 그래도 한 반 정도? 네, 그렇게 택도 없고요. 전체 시가총액이 900조였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1위라고 압도적인 1위를 거래했던 거래소조차도 2조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2위, 3위 했던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코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금 규모가 얼마였는지 뭐 안 봐도 나오는 수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래 자기 자본력보다 많은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 자금을 맡긴다? 사실상 힘들겠죠. 불안하네요. 네, 100억 정도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거래소에 1000억을 넣어서 거래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가 엄청나게 자금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뭐 네.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네. 이번 주 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의 54억짜리 브런치인가요? 점심 만찬이 아주 그냥 이슈가 됐었죠. 근데 취소된 건지 연기된 건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인물인지 분들이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스틴 선을 우리나라 분들이 암호화폐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5년 전인가 6년 전에 공중파 다큐에 중국의 스타트업을 취재하러 갔는데 저분이 인터뷰를 공교롭게 했습니다. 네. 네, 저분이 학교 때도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뭐 무슨 선전물 같은 것 때문에 유명했던 아무튼 친구인데 저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도 원래 창업을 위해서 창업지원금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친구인데 블록체인을 만나갖고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인데 저분이 이제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은 마인이에요. 예, 마인과 같은 스타일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에 들어서도 마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적으로 많이 확장을 했는데 문제는 보도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린 의견이 있었던 게 해외에 있는데 뭐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네. 그다음에 당국에 구속이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접선이 얼마 후에는 LA에 자기가 있고 중국에 있지도 않다. 출국 금지는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식사 초대도 사실 취소된 게 아니라 미뤘다. 그리고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문제 때문에 식사가 미뤄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좀 이따 또 추가적인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네. 근데 이 53억짜리 점심 만찬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 워렌 버핏의 자선 경매에서 53억이라는 큰 돈을 적어내었는데 20년간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적어놓은 걸까요?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저스틴 선만 참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암호화폐 쪽 뭐 찰리라든지 뭐 비탈릭이라든지 이 업계에 거의 메이저급 네임드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좀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체를 꾸준히 좀 비판을 하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지켜봐 왔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멘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명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드디어 뭔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전달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 좀 상상 초월의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과 또 그쪽 라인을 뚫게 되면 거기 또 자금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친 선이 만찬이 취소됐다고 웨이보에 글을 올리면서 각종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론의 가격도 좀 폭락을 했고요. 신두님께서 한번 타임라인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아주 간단한 거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트론이 이제 뭐 저스틴성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언론 플레이만 집중하고 기술 개발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걸 갖다가 트론의 굴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세간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뉴스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면 뭐냐면 미국 쪽에서 이제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리브라를 찬성하는 발언을 했어요. 정부 당국자가 그래서 네. CBDC의 발행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자기네가 중앙화된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국의 블록체인 뭐 커뮤니티라든가 블록체인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한 시기예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고 봐야 되면 이오스도 물론 무조건 이오스를 중국 프로젝트라고 보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큰 프로젝트가 뭐냐고 봤을 때 사실은 트론이 가장 큰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시가총액에서 보면 트론이 지금 이오스를 완전히 중국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퀀텀하고 네오는 예전보다는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블록체인 회사 중에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네오하고 퀀텀은 중국 쪽에 좀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저스틴성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진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일한테 받은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화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필요했다고 보고 왜 미국 리브라가 나오는 뭐 조건을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이번 시기적으로 블록체인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했던 뭐 그런 식의 나온 뉴스라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트론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중국 전체가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이 중국 정부의 제도 정비라는 게 이들을 누르려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뭔가 합세해서 리브라 같은 걸 만들려고 시도하는 걸까요? 리브라 같은 거를 뭐 중국 정부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동을 시켜주는 방향성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있고 그다음에 트론 같은 경우는 해외 또 인프라를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뭐 기업을 옥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 정부의 의견이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뭐 추후에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워낙에 공산주의다 보니까 홍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업적이나 이런 거를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뉘앙스가 많았잖아요. 그런 뉘앙스 퍼포먼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다. 네, 정말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트론의 가격 폭등과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이제 트론 차트는 많이 막 구체적으로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트론은 즉 저스틴 선이에요. 그리고 네, 저스틴 선은 그쵸. 트론이에요. 사실 트론을 되게 좀 웃긴 것 중 하나가 트론을 사실 좀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트론을 보면서 저스틴 선을 평가하는 사람은 많아요. 야, 저스틴이 뭐 하고 있냐, 저스틴이 뭐 했냐, 저스틴이 어디 있냐, 저스틴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트론의 가격이 저스틴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나도 저스틴 선이라는 이 인물에 너무 큰 의존도가 있는 사실 그 프로젝트라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스마트 콘트랙트 약간 그런 플랫폼으로서 비탈릭이 뭘 한다고 뭐 당연히 한마디의 발언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이더리움의 기술을 지금 활용하면서 많은 코인들이 생성되면서 지금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자체적으로 좀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트론은 그냥 저스틴 선이에요.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스틴 선의 입놀림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저스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들 가더라도 이런저런 유튜버들 다 저스틴 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걔 지금 뭐 하고 있대? 막 이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월드스타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출국 금지시켰는데 또 저스틴 선은 나 지금 미국임 하면서 딱 이렇게 또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냥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진짜 얼마나 이 업계에 되게 파급력이 있는지 또 정말 그대로 좀 증명해 주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지인에게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애프터 파티에서 좀 이 시장에서 좀 한가닥한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뭐 CG, 뭐 바이낸스의 CG부터 해가지고 뭐 찰리부터 해서 이 업계에 좀 유명한 인사들이 다 왔는데 다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스틴 선이 들어오는 순간 다 기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이 업계에서는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말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도 이 사람의 스케줄까지 쫓아다니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 개인이 급속도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쌓이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에서 입이 많이 오르내리고 유명해지고 하는 부분 자체가 본인이 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마인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국 정부에서는 또 요주 인물로 또 부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뭐 지금 부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워렌 버핏과 저스틴 선의 점심 만찬 소식에 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시세도 또 변동성이 있었죠? 어땠나요? 네, 사실은 저스틴 선하고 이제 그 워렌 버핏하고 만난다는 걸 호재라고 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왜냐면 기존 금융권과 신금융권의 만남, 뭐 신자산과 구자산의 만남, 뭐 투자가들의 만남, 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사실은 워렌 버핏 자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 전에 전통적 IT 자체도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요. IT 기업에도 투자를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마존 주식인가 구글 주식을 사면서 이게 진짜 가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하고 저스틴 선의 만남을 갖고 뭐 트론의 가격은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여타 암호화폐 가격에 변동성을 줬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네요. 이 요란했던 점심 만찬이 연기됐다라는 말도 있고 취소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제가 저스틴 선이 아니기에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워낙 이 전통 시장에서
엄청난 거물이잖아요. 거의 뭐 세계 꼭대기에 계신 그런 분인데 또 그 만찬에 참여하는 이 블록체인 대표자들을 보면은 뭐 저스틴 선을 포함해서 뭐 다 굉장히 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노하우가 가득한 워렌 버핏과 새로운 이노베이션으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기술을 들고 올라오는 요 청년들의 만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언론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모로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 자체가 미국에서 보도되면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일원으로서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네. 무조건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백두 10원 거래라는 나름 큰 호재도 있었는데요. 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벡트 뭐 이건 개인 방송에도 얘기하지만 벡트 10원 거래 때문에 오른다? 그럴 리는 없고요. 그게 네. 뭐 일부 거래라도 뭐 현물 거래가 됐다던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벡트 거래소의 문제라고 보진 않고 이번에 이제 2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같습니다. 예, 새벽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테더 문제인데 사실 테더 문제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격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가격적인 영향을 주지만 제가 보는 가격적인 영향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암호화폐가 지금 뭐 2만 달러 판테라 캐피탈에서 42,000달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연말에. 근데 사실 그 부분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나 해외에도 계좌가 법정화폐가 유입이 돼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스템은 아직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 힘들고 해봐야 테더서 갖고 거래소 보내갖고 테더로 비트코인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지 않으면 예전에 뭐 2017년 불장 같은 게 우리나라 계좌가 전부 다 열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좌까지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3만 달러, 4만 달러는 예상하기 힘들고 2만 달러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 조정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테더 문제까지 이제 법원에서 심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좀 지나가면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라고 보지 벡트의 서비스 오픈은 전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는 코인 캐스터가 간다 순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는 곳, 바로 명동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블링블링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여기 명동 한복판에 있어서 좀 찾아오기 쉬웠어요. 네. 여기 딱 중심부에 있더라고요. 네, 뭐 명동도 뭐 교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찾기 쉬워요. 사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뭐 외국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오면은 또 꼭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친하신 분들이 있구나. 많죠, 일본 분들. 여기 보이시죠? 눈썹 관리를 안 한 지 조금 오래돼서 그러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몇 년도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15년도? 15년. 제가 컴퓨터 강의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교수님이 팁으로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 사놓고 리플 10만 원어치만 한번 사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얼른 메모장에 적었죠. 그때 처음 생소한 단어니까 잊어버릴까봐 비트코인, 리플 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는데 여기 와서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그걸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리플이 7원이었어요.
세상에. 네. 비트코인은 그때 한 20만 원? 어머. 너무 답답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대문에는 뭐든지 다 판다고 그래서 제가 남대문에 가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봤더니 없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셨겠네요. 네네. 아, 그 남대문에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는 친구 하나는 그때 정도 샀었는데 한 1년 후인가? 살짝 오르고 터셨구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코인을 전부 팔게 됐어요. 네네. 그때가 한 2,600, 뭐 800까지 가고 이랬을 때 딱 팔았었어요. 제일 불장일 때 팔았네요. 아우, 근데 그때 뭐 아우 이거 뭐 가면은 뭐 5천만 원도 갈 건데 너무 일찍 판다고 이랬었는데 제일 좋을 때. 네, 제일 좋을 때 팔아서 지금 벌써 걔가 애를 낳네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빼면 돼요. 근데 더 살았네요. 오히려. 보이세요? 이거 완전 깔끔하게 됐어요, 진짜. 네, 뭐 아유 원래가 예뻐서 뭐.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지도 않지. 비싼 거. 이게 다 뭔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그날 거래 장부를 이렇게 다 메모를 했어요. 네네. 뭐 비트코인, 리플이면 리플,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네. 뭐 사고 팔고. 네네. 아, 그러면 내가 아예 해가지고, 큰 걸로. 네, 이제 네. 아예 큰 걸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애용해 주세요. 아, 네, 또 올게요. 와, 저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저는 저것도 대단한 것도 대단하지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고 배운 게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개부를 적고 계신 거. 가계부처럼 저게 초보한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 야, 노력하는 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바로 금주의 코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은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디지털 지역화폐와 관광, 수산물 이력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게임 개발사 펍지가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사용자의 플레이 기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리퍼리움을 보상으로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두 회사는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블록체인과 게임을 연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국내 거래소 코인빗에 7월 3일에 상장됐다는 소식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보안 문제의 위협을 해결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피코는 해커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해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 10위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닥스에서 IEO를 진행했을 때 완판이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서 발생하는 해킹 도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푸카오 글로벌 보안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IEO 완판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들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었고요. 좀 왜냐하면 기존 금융권 법리적인 문제 제도였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다룰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라이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